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증시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또 종목 분석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종목 분석을 제가 드릴 수 있고 또 추천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저희 눈앞에 이제 산적해 있는 이슈가 바로 이 증시라는 부분인 거죠. 최근 증시는 다소 많이 밀린 채로 마감되고 있고요. 3,300대까지 기록했던 코스피가 3,000선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추천을 드리더라도 이 추천이 다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분석도 뭐 시장 자체가 그냥 안 좋다는데 중장기로 뭐 가져가게 되시면 무조건 1차적으로 밀렸다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어쨌든 밀리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 먼저 체크하고 가시자 라는 부분이고, 오늘도 어제까진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은 추천을 좀 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자, 그럼 저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자, 일단 첫 번째, 저희 제목을 좀 강하게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뭐 헝다그룹, 블랙아웃, 그리고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빅쇼트를 연출이 될까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헝다그룹. 이 헝다그룹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해서 헝다그룹 뉴스 헤드라인 하나 보시면, 일단 헝다그룹 금융 자회사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10%만 상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타격은 불가피해요. 타격 불가피하고 시진핑 정부에서도 이제 내세운 게 결국 이 중국의 공산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0% 정도는 손해볼 것을 각오를 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그림자 금융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내용 등등 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빚이 더 있을 수 있고요. 채권에 대해서 주식을 팔았죠. 그래서 1조 8천억 원어치 매도 계약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끊어가겠다라는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헝다그룹이 중국에서 뭐 2등 1등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헝다그룹을 보게 되면 뭐 헝다그룹과 매출액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부채 비율도 비슷하고요. 해서 연쇄 도미노 파산 우려 가능성이 지금 강하게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뭐 이뿐인가? 이거에 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헝다그룹 사태는 다소 좀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이제 구조조정 및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 시자인 회장 같은 경우 재산이 20조 이 정도 육박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려면 시진핑 눈에까지가 되지 않아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처리하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체들이 매출액이 뭐 300조, 200조, 250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쇄 도미노 가능성, 도미노 파산, 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블랙아웃 이슈 부분인데, 이 블랙아웃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심각해요. 지금 2주치 정도뿐이 안 되는 석탄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늘이 지금 파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온난화 뭐 직접적인 주범이기도 한 그런 석탄이고, 이게 이제 특히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는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굉장히 깨끗한 하늘을 보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게, 한국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중국이다라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의 공장입니다. 세계의 굴뚝이고. 해서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신발 아니면은 뭐 필수품들, 뭐 생필품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얘네가 지금 전력난 속에 공장 가동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타래를 풀어보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냥 이해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인. 블랙아웃의 원인은 이제 호주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중국과 호주 관계가 악화된 게 제일 큰데, 호주가 악화된 이유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가지고 오거스 클럽에 호주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화웨이 등을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행실이 사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이 중국한테 맞는 걸 봤죠. 네, 사드 보복을 당하는 것을 중국은 목격을 했고요. 그걸 호주가 목도를 하고 나서 호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주된 이 수출품 같은 경우는 한국은 반도체 뭐 이런 거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주로 천연 광물 뭐 아니면은 랍스터, 와인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에는 안 팔고 우린 인도에 팔겠어, 미국에 팔겠어 다변화 전략을 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 너네 내가 이거 수입 안 하면 너네 곧 망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얘네가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호주를 좀 옥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철광석 뭐 이런 거 있고요. 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석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호주에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버티고 있는 호주, 잘 버티고 있다 못해 오히려 다변화가 되어 있는 호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부족 사태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중국은 전력 생산 60%를 석탄 화력에 의존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화력 발전이 70%예요. 한국도 사실 심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어디서 그러면 에너지를 들여올 것인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 쪽에다가 손을 내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나 뭐 다른 기업들은 좀 애매하니까 러시아에 내미는데,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뭐를 뗀다고 했죠? 석탄이에요. 근데 러시아면 제일 많은 게 천연가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석탄과 천연가스는 엄연 좀 달라요. 그렇다면 석탄을 떼는 공장을 순식간에 천연가스 공장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중국의 경제적인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영향은 불가피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되면 이슈되는 부분이 미국 금리 인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먼저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다라는 건데 이거를 테이퍼링을 속도를 지금 좀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테이퍼링이 왜 속도가 갑자기 강해졌느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창고가 있는데, 곳간이 있는데 이 창고에다가 비축 물량을 쌓아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하니까 쫙 다 풀었습니다. 불량미를 풀듯이 풀어가지고 창고가 텅텅 비어서 혹시라도 모를 다음 위기를 위해서 창고를 다시 채워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애매한 거예요, 시점이. 왜냐면 지금 유례가 없는 그런 유동성 경제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경제가 이어졌다라는 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라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간단히 최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달러가 한 장 있을 때 1,000원인데 달러가 10장 있을 때도 1,000원이 맞을까요? 이 수급의 논리에 따르면 달러가 흔해지면 흔해질수록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조작? 그런 걸 했다라는 거죠.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연준에서. 그래서 뭐 FDA 이제 회의가 뭐 좀 있으면 또 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텐데, 미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성격이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대부분 이제 유대인이고 그쪽은 그 역사가 또 길어서 이것까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하여간 유대인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연결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뭐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걔네들은 지들 금융회사, 예를 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메릴 린치, 또 뭐 JP 모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결국 걔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연준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해외는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안정화를 더 많이 빠르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올 사태, 이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2의 코로나, 뭐 그것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고 이 달러의 가치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한국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국은 아직 저 밑에서 지금 물을 받아먹는 입장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지금 뭘 뿌리는데 이거를 이 중간에서 좀 부자 나라들이 이렇게 받아먹죠. 받아먹고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후진국들은 아래에서 저희가 먹고 남은 거를 이제 받아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얘가 벌써 수도꼭지를 잠궈버린다고 하면 지만 꽉 찼다고 잠그는 거죠. 그럼 한국은 다소 좀 애매해지고 이 아르헨티나까지 갈 추가적인 게 없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이 IM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가본 적 없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해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죠. 해서 결과론적으로 그래 뭐 네가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알겠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증시가 밀린다는 얘기냐, 코스피 코스닥이 빅쇼트가 연출된다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숏홀이 있고요. 살짝 밀렸다 회복하는 숏홀이 있고 크게 폭락하는 빅쇼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2, 3년 정도의 주기로 보면 빅쇼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 유동성이라는 게 한 번도 우리 한국에서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었던, 물론 강남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패가 있었으나 강남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막 2배, 3배씩 오르는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요.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이 아파트 이자 갚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한 달에 막 200만 원 했던 게 뭐 300, 600 이렇게 갚는다라고 하면 파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한국의 금리를 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그럼 한국은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너네 미국한테 투자하면 내가 이자로 10%를 줄게 라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한테 투자하면 이자를 9%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한테 투자하지 한국한테 투자 안 하죠. 실물 경기가 또 얼어붙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이게 한 번에 말씀드리려니까 좀 어렵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좀 안 좋은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그게 외국인들이 선반영하면서 주가 매도세로 좀 일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증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현재 242평 라인 하단 이탈 마감되는 모습이고, 흐름상 이제 우하향 모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역별 추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받쳐주고 있었던 이 양구름대 하단이 오히려 저항세로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 3050 정도는 강하게 돌파 마감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어야 하락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그냥 제 단순 예측을 좀 해보자면 좀 쉬었다가 산타랠리 때 좀 올랐다가 내년에 한 중순까지 뭐 미그적 거리다가 연말 가선 좀 훅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뭐 이어서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밀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안정스러워요. 지금 쌍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이라 그냥 저냥 가고 있습니다. 변동이 큰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스러운 역할을 이어가고 있고, 뭐 중요한 코스피예요. 3050선 지켜주지 못하면 저는 2700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이러한 여러여러한 요인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약간 불안하고 이 증시의 흐름은 3050 정도를 강하게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2700까지 쉬었다 갈 가능성 보셔라. 근데 만약 2700 오면 어떻게 되죠? 기회죠. 증시가 2700이 온다라는 건 기회입니다. 그거는 기회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88 올림픽 하고서 경제가 호황이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천했던 코스피가 반토막이 났었고, 그리고 IMF 이전에 호황기가 있었고, IMF 때 또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IT 버블이 있었죠. IT 버블 후 폭락이 나왔고, 이 주기들을 좀 보시면은 대체로 비슷비슷한 흐름이에요. 이 그림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한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쇼트리든 빅쇼트든 뭐 30% 내지 50% 가까이 밀리게 되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 유효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기법 믿고 갑니다. 제 기법 믿고 가고 뭐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중장기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저처럼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 상황 보고 그냥 내일 매도하고 끝이에요. 근데 중장기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안할 수 있으니 현금 확보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오늘 뭐 안 찍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찍긴 찍어야 되는데 뭐 추천드리거나 분석드릴 종목이 마땅치 않고 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부분이고요. 이 영상을 또 너무 길게 찍기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도 좀 긴 것 같아요.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필요에 따라 추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